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환 선생님입니다. 네. 촬영 장비를 새로 쌤이 구입해서 더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보여요?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고전 시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전 시가의 포인트는 해석이다. 해석이라는 것은 쭉 읽고 그래 흐름을 파악하면서 주제가 무엇인가, 자연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연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교적인 충효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녀 간의 이별, 사랑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태, 당시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장르상의 특징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시조죠, 시조. 시조는 사음보, 삼사 또는 뭐 사사조의 음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평시조, 연시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해석에 중점적으로 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쌤이 차차 각 장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석 공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금방 한다. 그러나 해석하는 능력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부가 보겠습니다. 어부가는요, 어부, 농부, 광부 뜻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어촌에서 고기잡이 하는 분이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취미로 낚시하고, 취미로 고기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짜 어부 할아버지 해가지고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연에서 산에 가서 즐거워하듯이 그 장소가 산이 아니라 어촌이라는 것이지요. 보겠습니다.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렇게 사는 중에 근심이 없어. 어부의 생애는 근심이 없어. 즐겁게 즐기는 어부의 삶은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좋다. 어부의 생활을 긍정하는 것이다. 일력편주. 우리가 이거 한자어는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한자어니까 모르니까 잘. 그런데 잘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자는 배의 주자예요. 배의 주자니까 배를 타고 만경파에 띄워두고 배를 띄운 거야. 어디에 띄웠겠어? 어부니까, 어촌이니까 바다에 띄웠겠지. 그치?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날 안 가. 인세, 사람이 사는 세상이야. 우리가 이런 거는 세모로 하자. 왜? 속세니까. 속세는 속된 세상이어서 불편해. 뭔가 좀 속되다 해서 안 좋아.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 화자가 어촌에서의 삶과 대비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속세야, 인세야. 다 잊어버려서 잊어버렸다. 날이 가는 줄을 내가 알겠느냐.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5일이면 어떻고 16일이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다. 날 가는 줄을 가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좋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의 상황, 정서 어떤지 대충 감이 좀 하시죠? 예, 이수 보겠습니다. 이수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이제 막 산도 보이고 뭐 뒷산도 보이고 물도 보일 거 아닙니까? 천신록수 1000개의 1000원 깊은 푸른 물이야 물만 이렇게 하고 바닷물을 굽어가 배 아래로 내려보는 거지. 얼마나 깊나 하고 보는 거지. 엄청 깊어. 또 배를 타고 돌아보니 만첩청산이야. 자연 아니야. 물과 산. 자연이지. 자연을 지금 자연의 경치를 감상, 구경하고 있는 거지. 십장홍진. 요것도 인쇄처럼 속세입니다. 십장홍진. 그러니까 이게 장은 그 길이의 단위야. 엄청 길어. 엄청 높이야. 10장이니까. 10m쯤이라고 하자. 홍진이야. 붉은 먼지야. 우리 홍진은 붉은 먼지. 속세라 얼마나 가렸느냐. 이 산이 쫙 방패처럼 치고 있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어촌과 속세, 내가 싫어하는 속세를 딱 가려주고 있어. 이거는 좋은 거지. 가려주고 있다. 참 좋다. 강호, 자연. 강과 호수, 자연의 월백, 달이 반짝반짝, 달이 밝아. 하거든. 더 무심하다라는 말은 욕심이 없다. 더 욕심이 없다. 하다라는 것. 맑은 물과 깊은 물과 산이 있고 속세를 다 가려줬어. 이 속세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 달도 뜨고 있어. 그러니까 뭐 걱정이 뭐가 있겠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삼수 사도 할게요. 일단은 책에 있는 게 프린트에 있는 게 오수니까 마지막 오수 한번 볼까요? 오수는 조금 잘 봐야 돼. 오수는 앞에 거는 다 자연 친화인데 요거는 조금 자연 친화 아니거든.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장안은 원래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인데 여기서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의미하고 궐이 바로 궁궐이야. 이거는 이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천리야. 멀리 있다 이거지. 그만큼 멀리 있어. 어주, 고기잡이 하는 배. 내가 지금 어주에 누워있다라는 얘기는 자연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 자연 속에 있다 한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이 없다. 임금에 대한 걱정. 잊은 적이 없다. 서리법이지. 없다. 근데 두어라. 내 근심. 내가 굳이 근심 가질 필요 없다. 나 말고 제세현 세상을 구할 현명한 인재가 없겠느냐. 인재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근심이 있어. 임금님이 잘 계실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지? 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에휴 굳이 나까지 와서 필요 있어. 난 이제 은퇴하고 물러났는데 나 말고 젊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 뭐. 그래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근심이 있다.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다. 뭐라고 여러분이 이 오수만큼은 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연 친화가 아니야? 어부가라 그래서?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획득한 거다. 어부가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 시대에 어부 장가라고 12개짜리가 있고 이현보 선생이 5개로 줄였고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곧 만나게 윤선도가 40도로 쫙 어부가의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의지치 있는 생활과 함께 자연을 버타며 고기잡이를 하는 한가한, 이 고기잡이가 아까 생계형 어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취미라 그랬어요. 한가한 삶에서 당시 양반 평민이 어떻게 한가하게 고기잡이 할 수 있겠어. 서민이, 그치? 계급의 풍류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은 시상전개 방식 중에 하나예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배 탄 상태에서 아래 보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시선의 이동이다. 다른 시상전개 방식을 통해 자연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지향한다. 요게 이제 오수의 내용이잖아. 오수. 임금님 걱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또한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한자어가 좀 많아. 한자어가 많아. 노래로 부르기 적합하지가 않아. 상투적인 한자어, 늘상 한자어가 많아서 적용이면서도 조금 관념적이야. 이에 비해서 이 작품 뒤에 나오는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 누가 쓴 거? 윤성수가 쓴 거는 한자어도 거의 쓰이지 않고 우리말 많이 썼다. 그래서 노래로 부르기도 적합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강호 사시가 보겠습니다. 강호라는 말은 자연, 사시라는 말은 사계절, 자연에서 사계절 즐거운 흥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다라는 것도 있지요. 자, 그리고 사계절이니까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4수가 되겠습니다. 봄에 한번 볼까요? 봄의 경치를 어떻게 노래했나 봅시다. 강호에 봄이 드니,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봄은 겨울 다음에 봄이어가지고 생동감, 생명력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창이 점점 늘어난다. 봄에는 흥이야. 흥겨워. 흥겨움이야. 근데 미쳤어. 미친 흥이 절로난다라는 말, 미치다가 정말로 뭐 매드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의미의 광인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흥겹다, 진짜 흥겹다라고 번역하면 되지. 저절로 탕료 개변 막걸리 막걸리야. 막걸리에 시냇가 주변에 시냇가에서 풀이 파랗게 올라가는 시냇가에 자리를 폈어. 막걸리 가져왔어. 안주가 없네. 안주는 시냇가에서 꽁트꽁트대는 그 물고기들 있잖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안주 먹는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박한 풍류라고 합니다. 소박한 풍류. 양말인데 넓은 상에 뭐 고기 안주에 비싼 술 그거 아니고 흔히 막 먹을 수 있는 막걸리에 갓 잡은 물고기를 회쳐 먹든가 구워 먹든가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진정 자연을 즐기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몸이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역군은 이셨다. 그래서 역군은 임금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제 영탄법, 감탄영어죠. 영탄법으로 해서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임금님 땡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었죠. 강호가도류의 이거 넘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여름을 한번 가볼까요? 여름. 강호에 여름이 드니 여름이 왔어요. 초당에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좀 이제 여름에는 더욱 덥고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애들도 없고 어디 가만히 집에 있는 거지 뭐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일이 없다. 근데 유신한 강파, 강의 파도, 강이 파도가 치면 글쎄요, 파도가 친다는 게 바다만 치는 건 물결이 일면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바람을 불어줘, 보내줘. 믿음이 있어. 약속을 잘 지켜. 약속을 잘 지키는 강의 파도가 바람을 보내줘. 왜? 나 더우니까 시원하게 즐기라고. 시원한 바람이 작년에도 불어오고 올해도 불어오네. 그러니 믿음이 있지. 내년에 또 불 거야 아마.
이 몸이 이렇게 더워 죽겠는 여름에도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임금님 때문이다. 아부가 좀 지나친 것 같아. 자, 가을 볼까?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여러분, 가을은요, 가을이 주는 그 계절이 주는 이미지는 긍정, 부정으로 나눠봤을 때, 긍정, 부정 나눠봤을 때, 긍정은 풍성, 결실, 이거야. 부정적으로 볼 때는 가을은 낙엽이 지고, 쓸쓸해지고, 외롭고, 낙엽이 지고, 쓸쓸해지는 그런 계절이야. 왜? 겨울이 바로 다음에 오는 계절이니까. 이렇게 벌 떨어지잖아? 그래요. 자, 여기서는 고기마다 살쪄 있다니까, 아, 풍성, 결실로 가는구나. 이렇게 유추하면 어떨까요? 가을이 왔어.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성하다. 소정, 배야, 배. 조그만 배에 그물을 씌워서 이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야지. 근데 이것도 역시 생계형 어부는 아니다. 그물을 실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던져두고 잡히든지 말든지,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소일한다, 이렇게 취미 할 수 있는 것도 임금님 때문이다. 땡큐 임금님, 감사합니다. 동사, 겨울이 왔어. 눈이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집에 가만히 안 있고 모자 쓰고 삿갓 쓰고 무역은 도롱이야. 그 지푸라기로 만든 겉옷 비슷한 거야. 옷을 삼아. 진짜 옷은 아니고 지푸라기 하니까 대충 걸치는 거야. 따뜻하지. 옷을 삼아.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아니하옴도, 안 춥게 돌아다니면서 눈 경치 아마 구경하겠지. 그죠? 춥다고 가만 안 있고 가가지고 눈이 많이 왔네. 이렇게 할 때 모자 쓰고 따뜻한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임금님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호사시가 작품 해석을 좀 맞춰봤고요. 설명 한번 봅시다.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했다. 이를 임금의 은혜와 결합시켜서 표현한 조선 전기 강호가도. 강호가도는 자연 플러스 유교적 가치 중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필기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작품 뭐가 있나요? 또 있네요. 춘사는 흥겹고 한가한 하사. 여름에는 바람 맞으며 초당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장면. 가을은 배 타고 고기 잡고 소일하고. 동사, 설경, 눈 경치를 완상이라는 말은 천천히 감상한다. 천천히 감상하며 유자적한다. 한가롭게 지내는 거죠.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각 계절마다 한 수씩 읊으며 안분지족, 현실의 만족,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이다. 은사, 자연 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사는 선비, 은사. 숨을 은자, 선비산자, 숨을 선비사니까 자연 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사는 선비. 속세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 정도. 각 연의 끝 구절인 역군의셨다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과 의로움, 충성이라고 볼 수 있지. 충성심, 차상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바라는 사대부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요, 맹사성은 우리의 성군인 세종대왕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 사대부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 끝났을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도산 12곡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산 12곡은 이황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이황 선생님은 시조 쓰는 문학가이기 이전에 성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비문학지문에서 인문지문에서 만나는 분이잖아요. 이황 선생님, 이이 선생님, 뭐 정약용 이렇게 여러 분이 있죠. 성리학자라는 말은 일상에서 유교적 가치,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근엄하고 진지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봤을 때 일상생활이 너무 타락했어. 도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좀 야하고 좀 비천하고 고루하고 그런 내용의 노래만 부르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도학의 가치가 다 훼손되어버렸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해서 타락해서 노래로 이런 백성들을 순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되게 교훈적이고 뭐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다. 원래 재미가 없지만 근엄한 선생님이 야, 요새 케이팝 다 필요 없어. 이런 노래 불러. 해가지고 했더니 뭐 그 도학적인 그런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내용만 한 거야. 좀 그렇지? 자, 맥락을 좀 알아보라고. 왜 창작했냐? 창작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창작 이유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도산 12곡은 도산서원 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12개의 작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1부터 9수가 전반부라고 해요. 전반부. 그리고 7부터 12수는 후반부겠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언지라 그래요. 얘는 언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언지라는 말은 뭐냐? 자연 친화의 뜻에 대해서 내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선비된 자로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어떤 그런 습성, 물 흐르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자연에서 인간다움, 인간의 본성,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좀 교화하는 그런 내용의 학문이잖아요. 그랬다. 언학이라는 거는 뭔가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도 인격 수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문 수양의 그런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그래서 1수부터 6수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말했고 7수부터 12수까지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구나로 이제 이해에도 놓고 들어가는 게 해석에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수니까 자연에 대해서 말했구나. 7수, 이 10곡은 이제 이 후반부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1수 볼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죠. 자유로운 존재.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초야우생.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선비 해서 뜻은 그렇고 초야우생은 어리석은 선비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화자를 말하고 좀 자신을 어리석다 그랬으니 요거는 경청하다
철학의 자실을 말했습니다. 이렇다라는 말은 도산 지역에 서원 짓고 머물러서 도시에 있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자연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뜻을 세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했느냐, 이러하면 어떻겠느냐, 뭐라고 하지 마, 내가 한다는데 라는 그런 얘기. 서리법 나오죠. 하물며 더더군다나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더더군다나 나는 병에 걸렸어. 천석광, 나는 병에 걸렸어. 근데 무슨 병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런 병은 굳이 고칠 필요가 없잖아.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병이니까 뭐하러 고쳐? 그래서 고쳐 못하겠느냐,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리법 되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내 분수에 맞아. 더더군다나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하러 고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곡은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언학의 네 번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엿은 길을, 해석을 좀 더 유의해 주세요. 당시에 엿은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젊었을 때, 이거는 이제 벼슬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그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공부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던 길, 공부하는 거. 이분은 학자니까 공부하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공부를 못했어. 왜? 벼슬 살이하느라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도산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학자로서 명망이 뛰어나니까 이황 선생 일로 좀 와, 나 좀 도와줘. 자네 그 영의용 좀 맡아줘야 되겠어 하니까 거절하다 결국 끌려왔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벼슬살이 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느냐. 어디가, 요것도 벼슬이겠죠? 벼슬 살이 하러 댕기다가 이제 돌아왔어. 도산으로 돌아왔어. 이제 돌아오니 면대 다른 곳에 마음을 마르리 주지 않으리, 이게요. 요것도 벼슬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거 벼슬 해석 좀 주의하시고요. 가리키는 바가 좀 달라요. 그리고 특징적인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연세법이란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야 돌아온 이제야 돌아오나니, 그래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또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 그래요. 11곡 있네요. 여기 요 지울게, 여러분. 네. 언학 5번째입니다. 이거는 특히 해석을 좀 주의하세요. 요거 해석 특히 주의. 뭐 때문에? 요거 자연 친화 아니다. 왜 그런지 말해줄게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쥐하에 그치 아니난고. 물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분명 언학인데 이거를 모른 채 이것만 보면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자연 친화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거의 열의 아홉이다. 특히 이건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자연도 교훈적 가치를 꼽아내는 거야.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른다. 산은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 푸르다. 푸른 정신, 푸른 기상이 있다.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산의 푸르름, 변함없음.
자, 흘러가는 물은 주야에 그치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음, 꾸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산과 물을 보고 변함없음, 끊임없음이라는 가치를 뽑아내서 우리도, 화자, 청자 포함 우리도 멈추지 마라. 얘네처럼 본받아서 늘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멈추지 마라. 만고상청할 거야. 늘 풀을 거야. 늘 오랜 세월 동안 풀을 거야. 그래서 변함없는 학문, 수, 양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과 물을 본받아서 우리도 멈춤 없이, 끊임없이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리라, 먹으리라, 가리라 해서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되셨죠? 언지, 언학, 해석 중심을 받고 이제 설명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작가가 안동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연시조이다.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면 12곡이나 12수나 12연이나 상관없죠. 작가 자신이 전 6곡을 언지, 후 6곡을 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6곡은 자연에 동화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사물을 접하는, 사물은 무슨 자연물이겠죠. 그걸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후 6곡은 학문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뭐 심경이니까 뭐 의지겠죠.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겠죠. 다짐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 문학을 차용한 것이 좀 많고 생경, 낯선 한자어가 좀 많아요. 성리학자니까, 유식하시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귀이, 자연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것과 후진, 후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강학 공부 가르치는 것, 사색에 침잠하는, 골똘히 모여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란 뭔가에 대해서 침잠하는 학문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놓은 점이 좀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작품 끝에 발문이라고 작품 후기 비슷한 거예요. 후기 비슷한 거를 썼어요. 작가 자신이 이 노래를 짓게 된 이유, 아까 그 동기 말했죠. 너무 타락했어. 노래로 교화시켜야 되겠어. 이것들이 말이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를 좀 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답니다. 성리학의 대가예요. 작품이라는 데서 시조의 성장과 발전에 유학자들이 좀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작품의 해석과 특징, 그리고 성리학자, 유학자들의 성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3 국어과는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단요.